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면 그래서 뭐 몇 프로를 올릴 수도 있고 몇 원을 올릴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제일 잘 싸워온 거죠 뭐. 근데 이제 잘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 결과가 본인들한테는 좋았을지 모르는데 후속 세대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안 좋은 결과를 낸 거잖아요. 두 번째는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양승훈입니다.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면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교섭을 나라마다 이렇게 노사 교섭을 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중앙 교섭을 해요. 그러면 이건 그냥 우리 저거 있지 경사노위 있잖아요. 거기서 땅땅땅 하면 그냥 부문별로 얼마씩이 다 정해져요. 그리고 개별 기업별로 교섭을 못 해요. 아니 또 독일 같은데 산별 교섭을 해요. 자동차는 올해 몇 프로 인상, 뭐 철강 몇 프로 인상 이런 걸 하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니고 기업별 교섭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몇 프로를 올릴 수도 있고 몇 원을 올릴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제일 잘 싸워온 거죠 뭐. 근데 이제 잘 싸우는데 잘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 결과가 본인들한테는 좋았을지 모르는데 후속 세대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안 좋은 결과를 낸 거잖아요. 사실은 뭐 울산에 현대자동차가 귀족노조여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누구한테 손해를 끼치는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누군가의 고용을 굉장히 이제 못 만들었다는 거. 자기 후속 세대 고용을 못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부품하청 업체들로 그 비용을 전가시킨 거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와 교섭이 끝나고 나면 항상 CR이라고 하는데 코스트 리덕션을 부품 업체들에게 엄청 강조해요. 그러니까 원가 절감하라고. 자기들이 원가 상승 요인이 생겼으니 부품 업체들이 전체에서 줄여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리에 대해서 노조가 반성? 좀 성찰적으로 접근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뭐 자기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겼다는데 그것까지 폄하할 수는 없지만 전체 관점에서 그런 조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나 혹은 지역에서 그거에 대해서 제어를 실패한 거죠. 그 실패에 대해서는 사실은 결과가 좋은 고용을 계속 못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좋은 일자리를 지역에서 뺏어왔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많이 필요하고요. 뭐 전국적으로 욕먹은 거 본인들 다 아시고 근데 뭐 그 이기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전국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물먹이려고 했다기보다는 자기들이 주어진 조건에서 너무 잘 싸웠는데 전략을 좀 잘못 선택한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8만 명 인상분 중에 그 13,000명이 ETO입니다. 그래서 지금 촉탁으로 3년 정도 지금 더 하시는데 뭐 한 2살 정도 더 해갖고 한 65세가 거의 도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죠. 뭐랄까요? 지금까지 노동조합 정치가 잘 해온 거는 본인들 임금을 늘리는 거랑 조합원들 간의 이제 임금의 형평성을 높이는 건 있는데 신규 고용은 사실은 전혀 창출을 못한 거잖아요. 지금 이 민주노조 운동이 이제 35년, 뭐 37년 정도 되는데 87년부터 계산하면 그런 면에서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무기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본인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게 아직 우리 애들 아직 결혼도 못했으니 그때까지는 벌어야 하지 않겠냐 수준에서 지금 되는데 사실은 그걸 넘어간 의제를 못 낸다는 점은 사실은 노동 정치가 굉장히 노동운동 세력이 약화됐다는 거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닐까? 그리고 회사야 뭐 만약에 촉탁으로 더 연장하게 되면 임금을 좀 이제 임금 피크 이후에도 조금씩 깎을 수가 있으니까 뭐 이 사람들이 그래도 오래 일했으니까 노련하고 그냥 쓰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안 뽑아도 되니까 30년 동안 고용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뭐 그 정도로 좋지 않은데 사실 굉장히 안 좋은 일이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뺏는 일이죠. 근데 올해 이게 이슈가 되지 않았던 건 작년에 400명, 올해 400명 뽑을 거니까 이슈가 안 된 건데 또 이제 이건 계속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고민을 한 거예요. 현대자동차도 사실은 노사 상생으로 우리가 생산성 동맹이란 말도 쓰고 또 뭐 이제 경제학자들은 뭐 하이로드 전략이라고도 해요. 고진로 전략이라고 해서 임금 많이 주는 대신 생산성 많이 높이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고승련을 유도해가지고 현대자동차도 그런 고민을 90년대까지는 했어요. 그래서 아산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도요타가 사실은 고승련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만들거든요. 근데 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노동자들이 교육 많이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했고 작업 방식을 자기가 하던 방식에서 바꾸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98년에 이제 정리해고 사태가 있었던 게 자동차는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서 더 적대적으로 관계가 변하니까 둘 다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내 배워서 뭐 하겠냐 이제 그냥 나 돈이나 많이 받자 이렇게 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는 저렇게 우리의 생산성 향상에 별로 도움을 안 주니 우리 그냥 미국식으로 가자. 자동화 설비, 로봇 설비 최대한 세계에서 가장 많이 까는 공장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노동자들 손에 제품 양산이나 개발이나 아무것도 맡길 수 없다. 양산을 그러니까 셋업하는 거. 그래서 그런 방식을 다 뺏어서 연구소에서 하는 방식으로 냈거든요. 현대자동차가 양산 실험을 연구소에서 하는 세계 유이한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데가 BMW하고 현대자동차밖에 없는데 BMW는 다른 이유에서 그런 거고 현대자동차는 개발하는 과정에 노동자들이 개입하는 게 별로 좋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생산직 노동자들이. 그런 거 보면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어떤 면에서. 이제 그런 측면이 하고 기술은 그런 필요 때문에 이제 채택됐다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대적인 관계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사측이 그렇게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뭐 그게 성공하지 않았으면 다른 길로도 갈 수 있었는데 현대자동차는 그 사이에 글로벌 탑 3까지 온 거잖아요. 그리고 뭐 지난 분기 보면 탑 2까지 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도요타 하나 남은 상황인데 이 노선을 자동차 이제 사측이 현대자동차 사측이 그걸 바꿀 이유가 지금 별로 없게 된 상황에서 곤란해진 게 노동자들이 된 거죠. 왜냐하면 재생산이 안 되니까 조합원을 더 만들 수가 없고 이 비난을 잠재울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제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넘어가고 있고 대기업들은 잘 대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게 이제 좋은 효과를 이제 고용 시장에, 노동 시장에 혹은 이제 그 밑단에 있는 하청 기업들, 부품업, 소부장 기업들, 이 중견 중소기업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지가 이제 불투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자동차 공장 같은 거 하나 짓는 게 옛날에는 조선소 하나 짓는 게 그룹의 명운을 걸 일이었단 말이에요. 현대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조선소 망하고 자동차 망하면 왜냐면은 대출 엄청 많이 끼고 하니까 정부가 다 저리 대출해주고 해외 차관 오고 그것도 모자랐고 우리 지금 청약 통장이라고 하는 거 옛날에 국민투자기금이었는데 그것까지 또 빌려다가 해야 되잖아요. 지금 자기 돈으로 얼마든지 아무데나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조선소건 자동차 공장이건 이렇게 되는 상황이 언제든지 뜰 수 있는데 그 기업들이 알아서 자기들 마진을 확보하면 되는데 밑에 있는 이제 그 전까지 납품 열심히 하던 기업들이나 혹은 여기서 하청으로 일하던 사람들이나 이들에게 이제 전망이 어떻게 할 거냐는 숙제가 우리한테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대기업에게는 어차피 페널티를 준다고 말을 그런 방식으로 들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기저를 어떻게 올려줄 것이냐, 하방을 끌어올려 가지고 좀 역량을 만들어줄 거냐 하는 질문이 큰 거죠. 거기가 발전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원청이 뭐 아무리 고용을 늘린다 한들 좋은 기여는 못할 것 같고 새로운 기업들이 만들어주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큰 문제고 쟁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판단을 잘 해야 하는데 제조업이 고용하는 건 생산직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기술직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그 정의선 회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같으면 8만 명을 2025년까지 뽑겠다고 했어요. 엄청 많이 뽑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중에 13,000명은 사실은 이제 정년 연장 몫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빼고 그러면 6만 7천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대부분 사실은 기술직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엔지니어 기술직일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엔지니어 기술직이라는 포지션 자체가 대부분 다 지금 수도권에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이걸 공간 분업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비수도권에는 대졸자 일자리가 안 생기는 상황. 그러면 이제 비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떠나게 되고 인구 소멸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 사실은 부울경만 하더라도 인구 소멸에서 면제돼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괜찮은 생산직 일자리도 있고 그 전엔 대졸자 일자리도 좀 있었으니까. 근데 대졸자 일자리는 이동하고 고졸자 일자리는 줄어드니까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떠나야 되는구나. 혹은 뭐 굉장히 안 좋은 일자리만 전전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고용이 지금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기술 자체로 보는 게 아니고 이게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느냐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체가 우리나라는 이제 굉장히 고부가 가치로 많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사실은 이제 오히려 기술직들을 많이 뽑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술직들을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뽑느냐가 되게 중요한 현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이게
계속 굉장히 투자를 많이 강조하기도 하는데 이를테면 R&D 같은 거 이제 어느 정도 정책의 실책을 인정을 했잖아요. 1년 삭감했던 게 이제 현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 특히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기술직 인원이 더 비중이 늘어나고 우리가 제품 혁신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고부가 가치로 가려면 연구 개발이 중요한데 그 부분은 실기를 인정했기 때문에 뭐 더 전향적인 투자해야 하고 근데 이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이 정부가 돈 쓰기 좋은 건 반도체 같은 산업이에요. 그냥 잘 나간 리딩 대기업에 거기 연구개발 투자나 인프라 투자를 도와주면 쉬운 선택이지만 사실은 이게 다 다리가 있어야 하거든요. 밑에 이렇게 받쳐주는 기둥들이 있고 다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역도 중요하고 그 부품 소부장 생태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노동력의 질적인 개선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이 사실은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많죠.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 그냥 시장에 맡길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서울에 있는 일자리를 희망해서 온다기보다는 이 지역에서 취업하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가 없다거나 내가 하려는 직종이 없다거나 혹은 너무 처우가 엉망이어서 떠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70% 정도는 안 떠나고 싶다고 서베이를 한 대답을 하거든요. 대학생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좋은 기회가 있고 여기가 지금은 좀 미약하더라도 내가 중소기업 같았지만 여기 사장님도 젊고 뭐 스타트업이라서 굉장히 이제 우리 키워볼 만하다 이런 비전이 있으면 남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뭐 쉬운 선택지가 뭐냐면 그래서 지자체들이 대기업 앵커 기업을 데려와 보려고 하는데 근데 좋은 일자리 못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게 땡겨올 때 좋은 일자리를 안 보낸단 말이에요. 고부가 가치 있는 걸 함부로 안 보내요. 대기업들이 이미 없어지고 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렇게 뭔가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생각만 있으면 청년들은 충분히 지역에 남으려고 한다. 사실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20살 때 대학을 서울로 오는 게 아니면은 그렇게 좋은 이제 선택지를 받기는 어려워요. 거점 대학의 공대 정도를 제외하면 혹은 과기원, 뭐 유니스트나 포항공대나 뭐 이 정도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수도권에 좋은 일자리 못 만드는데 그것만 또 못하니까 이제 지역을 떠나게 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뭐 문과생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얘기지만 문과생 같으면 본인이 희망하는 직군 자체가 없고 예를 들면 방송 직군이나 뭐 마케팅이나 금융 이런 거 하려면 지역에는 아예 일자리가 없으니까 떠나게 되는 이제 상황인 건데요. 근데 와서 그래서 보면은 아주 좋은 자리를 또 못 가요. 이게 뭐냐면 서울로 오면 출세하면 뭐냐면 가장 출세하면 서울에서 아파트를 바로 사는 거지만 그런 직업은 몇 개가 없으니까 변호사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직업 빼면 사실 출세한다는 것은 괜찮게 자리 잡았다는 것은 위성 도시로 결혼해서 이주하는 거죠. 서울에 있다가. 근데 요즘에 잘 이주도 못 해요. 그러니까 낙후된 서울에 그냥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주 근접해야 되니까. 왜냐면은 직군이 너무 빡센 직업들에 이제 좋지 않은 지위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고려하면은 이제 사실은 지역의 기회가 그만큼의 기회 조금 덜 하더라도 있으면 집값이 일단 싸기 때문에 주거 항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질 좋은 주거를 그 부울경은 누릴 수가 있는 곳이 많다. 그러면은 사실은 일자리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풀 수도 있는데 지금 그게 안 풀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청년들이 많다고 봐야죠. 좋은 인재를 뽑겠다. 그것도 있고요. 예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거보다는 현장에 가까우면 노동조합과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연구기능을 옮겨보겠다. 근데 그 두 가지가 이제 시너지가 난 거죠. 그것도 이제 현대자동차 테스팅 해봤어요. 예전에 90년대 알파 엔진이라고 처음 엔진을 개발하는데 울산에도 연구개발 시켜보고 마북리라고 해서 저희 광명시 있는 데서도 했는데 이쪽이 이겼어요. 북쪽이. 서울 쪽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그냥 두면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생겨나는 기업이 아니고 대기업들은 일단 안전한 선택을 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인력을 하기가 서울이 당연히 용이하니까 서울로 가겠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이제 우수한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당장은 당연히 대기업 가는 게 훨씬 대기업에 있는 수도권의 사업장에 가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당분간은 가겠죠. 이대로 가는데 우리가 인구가 워낙 가파르게 떨어지고 이제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러니까 후속 세대들이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될 텐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제가 공중부양이라는 말을 쓰는데 대기업들이 하늘 위에 둥 떠가지고 자기들의 리그에서 굉장히 잘 벌고 굉장히 비싼 고용을 막 하는데 거기에 못 들어갔을 때는 완전히 지옥도가 펼쳐지는 왜냐면은 그 중소기업들이 우리 조조소 드라마처럼 그런 사정에 다 빠지게 될 거고 거기 고용 되기 싫으니까 청년들은 그냥 니트가 되고 그냥 뭐 쿠팡 같은 데서 플랫폼 노동을 할지언정
안 가겠어 이렇게 되면 여기에 다 무너지게 될 거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사람과 안 들어가는 사람만 남았을 때 이제 그러한 사회적인 불안을 우리는 제조업 강국인데도 제조업이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제조업 강국이 좋다는 건데 이제 그런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하방을 두툼하게 만들 거냐라는 과업이 점점 크게 도드라지게 될 것이다. 지금 왜냐하면 금융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 중견 이하 기업들 중에 이자도 제대로 못 갚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그냥 각종 지원에 연명하는 제조 중소기업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데들이 사실은 커져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독일을 얘기할 때 벤츠, 폭스바겐, 뭐 BMW 얘기하지만 그 밑에 공구 같은 거 납품한 보쉬 같은 회사도 글로벌 대기업이잖아요. 우리도 지금 현대자동차나 뭐 삼성전자나 이런 데 납품하는 제조 기업들이 그렇게 커져야 되는 거거든요. 얘네가 삼성전자도 납품하지만 TSMC도 납품하고 예를 들면 뭐 인텔에도 납품하는 어떤 장비를 만들고 그러려면 사실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완성품을 만드는 데에만 정부가 너무 몰빵하다 보니까 이제 이 경쟁력이 약해지고 그리고 어쨌든 제조업은 규모의 경제가 안 되면 좋은 고용을 해주기가 어려워요. 많은 임금 주기가 어렵고 연구 개발을 해야지 대졸자를 뽑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의 그나마 블루오션은 이쪽을 투tum해하는 작업에 정부가 조금 더 전향적인 투자를 하고 옛날하고 달라진 건 우리가 세계화하고 신자유주의 이런 거 얘기하던 시절엔 함부로 이렇게 산업정책하면 WTO 제소당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앞장서서 하잖아요. 이런 국면에서 사실은 전향적으로 정부가 투자할 수 있다. 그런 기업들 1년에 10개씩 대기업 만든다는 계획으로 해보면 오히려 그런 쪽이 효과가 있고 지역균형 발전 제가 앞에서 얘기 안 했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제조업이 다시 예전처럼 평범한 노동자 중산층, 그 다음에 제조업 중산층의 비전을 만들 수가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이게 제조업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인프라와 인력이 이만큼 있는 나라가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그런 종류에선 경쟁력이 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어떻게 이제 설계가 돼 있고 어떤 종류의 인력을 어떻게 쓰는지가 꼬여 있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잘 풀고 기회를 어느 지역에 분배할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하다 보면 풀 수 있고 근데 사실은 제조업을 자꾸 우리가 뭐냐면 이 메이커에 있는 진짜 탑 티어에 있는 기업들 이름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만 보는 관성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이제 우리가 새로운 브랜드를 만든다 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그 만들어낸 일자리들이 전국에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준다 이런 관점에 좀 접근하면서 하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최근에 뭐 제조업 코리아가 끝났다고 피크 코리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담론이 사실은 건드리는 것도 사실 이러한 약한 고리거든요. 약한 고리가 밝혀져 있다는 건 풀 수 있는 종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 머리를 모아야겠죠. 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